웜 인티메이트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면서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릴 적 우리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작은 새와 같았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었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자 그 세상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명예와 돈을 쫓아 바쁘게 달려가며 부모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임종이 가까워지면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며 가진 돈, 땅, 집을 모두 물려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재산이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집은 자녀들이 언제든 환영받는 곳이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간다. 하지만 자녀의 집은 부모님이 오고 싶거나 가고 싶을 때 자녀에게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퇴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집, 돈, 자급자족하며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가슴 아픈 이야기는 노년을 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1000가지 지혜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영상 마지막에는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 엄마는 눈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요즘 며칠 동안 1000가지 지혜 채널에서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문득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32살 때 아들이 2살 때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혼자서 일하며 아들과 노쇠하고 병약한 시어머니를 부양하다 보니 늘 앞이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 살던 친척이 잠시 한국에 왔다가 저희 모자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는 저에게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몇 년간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와서 아이를 부양하라고 권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길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 여겨져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이국 땅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에서의 세월은 고통과 눈물로 가득했지만 저는 아들이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친정 아버지마저 병환에 시달리시자 두 분은 제 남동생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 부부는 조카를 매우 아끼고 보살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아들은 갑자기 고집이 세지고 통제하기 어렵게 변했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싸움에 휘말려 학교에서 불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은 저에게 일을 정리하고 돌아와 아들을 가르치라고 조언했지만 당시 독일에서의 일은 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야 제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문제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은 마음에 저는 아들을 보충 수업에 보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하고 기계 기술을 배우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장난기도 줄어들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저는 아들에게 작업장을 차려주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작업장은 잘 되지 않았고 몇 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서울로 올라가 남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고 곧 결혼을 할 뻔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푹 빠져 행복해 보여 저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들은 수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남은 모든 재산을 털어 아이들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에 살고 있었죠. 최근 제가 어울리는 친구 모임에서 한 분이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빌려 병문안을 갔고 오전에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 병문안을 마치고 나니 몸이 불편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병원에 남아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진찰을 마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와 아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이를 일찍 가질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제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요. 참아요. 내일이면 시어머니 돌아가실 거예요. 당신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도록 두지 않을 거잖아요. 시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집을 사주셨다고 해서 아무 때나 와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과연 나의 잘못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비참하고 서러운 기분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대체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실수를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현명한 조언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가 집에 안 가시면 저희 부부 이혼할 거예요. 저는 아이를 낳은 후 큰 합병증으로 인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때 슬픔에 잠기기도 했지만 자식은 하늘이 주는 복이니 억지로 구할 수 없다며 서로를 위로했죠. 하나뿐인 아이라는 생각에 저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 제 경력과 개인적인 취미를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일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더군요. 어느새 공부도 다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일찍 낳아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공무원이라 연금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지만 가정경제는 제가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건축 자재상에 의존하고 있었죠.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 위해 제 경력과 개인적인 취미를 포기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일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더군요. 어느새 공부도 다 마치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일찍 낳아서 아이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가정의 경제적 기둥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공무원이라 연금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지만 가정경제는 제가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던 건축 자재상에 의존하고 있었죠. 안거나겁, 안거려겨이라는 말도 있듯이 편안히 살 곳이 있어야 비로소 일에 전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아이들 부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적고 다가가기 어려웠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불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내성적인 성격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부부를 더 자주 돌봐주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고 머물러도 며칠 정도였어요. 가게는 여전히 제가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저희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이제 곧 손주가 태어날 테니 더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손주에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출산한 후 아이들 부부는 저에게 함께 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더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제가 거절해야 했습니다. 제가 쉬면 누가 가게를 보겠어요. 그러다 몇 달 뒤 남편이 은퇴해서 저희 부부는 남편이 가게를 계속 운영하도록 의논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일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챙겨서 손주를 돌보러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손녀가 4개월부터 1살이 넘을 때까지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겸사겸사 아이들 부부의 식사도 챙겨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며느리는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하게 세대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의견이 다를 때마다 저와 며느리는 서로의 의견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제 며느리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 넘게 가게 일을 쉬고 이곳에서 아이들과 손주를 돌봐주러 온 대가로 결국 저는 아들로부터 듣게 된 말에 그만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기도 웬만큼 컸으니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 부부 이혼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동안 손녀와 함께 지내면서 저희 둘이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요. 이제는 그 아이를 많이 만날 수 없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손녀의 이유식과 아들 부부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말없이 짐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는 그저 서글프고 서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어머니가 함께 살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활기차고 책임감 있으며 능력도 뛰어나고 믿음직스럽죠. 돈도 잘 벌고 가정을 잘 돌봅니다. 하지만 결혼 초기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 후 매일 함께 집안일을 하고 청소도 같이 했죠. 주말에는 자주 데이트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만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저희 집에 오실 때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잔뜩 들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순진하게 어머니가 며칠 계시다가 돌아가실 건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오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도록 어머니는 돌아가실 생각조차 꺼내지 않으셨죠. 점차 시어머니는 저희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당신 스스로를 주인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자주 화를 내고 꾸짖으셨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일 때문에 정말 바빴고 야근도 잦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못마땅해 하셨죠. 남자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여자가 밤 8시,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늘 언짢은 표정으로 저에게 걸레질을 시키다가도 빨래를 하고 널라고 하셨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녹초가 될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집안일을 계획하고 처리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며느리가 모든 걸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가며 마지못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제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건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 저희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면 제 설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니 말씀만 듣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어요. 한때는 아내를 그렇게 아껴주고 모든 일을 함께하고 모든 시간을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데 썼던 남자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를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툭 하면 언쟁을 벌였어요. 그렇게 부부가 즐겁게 대화하던 시간이 4번이나 있었는데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정말 즐겁고 화목하게 지냈던 거 기억나? 우리는 하루 이상 화를 낸 적이 없었잖아. 남편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내 온갖 잘못을 꼬집어내고 계시잖아. 오빠는 내가 며느리니까 얌전히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오빠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나 정말 오빠가 이러는 거 지긋지긋해. 남편은 곧바로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어머니께 아버지랑 계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 하지만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는 아직 너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다고 하셨지. 네가 전혀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또 싸울 뻔했어요. 결국 남편이 말했어요. 됐어, 그만하자. 내일 내가 어머니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다음날 저녁 식사 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을 집에 혼자 두신 지 너무 오래되셨어요. 이제 아버님께 돌아가셔서 함께 계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 부부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하셨어요.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런 말을 하니 이 집에서 이제 나를 필요 없다는 거냐? 소리치시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 여기 계신 3달 동안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싸웠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아내가 게으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내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일이 너무 빌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아내가 모든 일을 즉시 해야만 했어요. 바닥이 깨끗하지 않으면 밤늦게라도 허리 숙여 바닥을 닦았어요. 시어머니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안 그랬는 줄 아니? 매일 농사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닦고 손 안 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그게 어머니 세대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그렇게 사나요? 어머니가 여기 오신 후로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혼할 뻔했어요. 제가 만약 이혼한다면 어머니는 만족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결국 말씀하셨어요. 됐어. 너희 둘 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치 않으니 내일 갈게.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때서야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셔서 이곳을 어머니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모자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어머니와 저의 생각도 다르잖아요. 왜 저희를 이해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냈고 더 이상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어머니들이 오늘날까지도 아들 부부의 삶이 제대로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편하게 지내면 아들이 힘들거나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며느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군림하며 집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위치를 알려주려 하시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들은 시대가 변하여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행복한 결혼은 부부가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서로 평등하게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듬어주며 지지해주는 관계이지 상하관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 시어머니들은 종종 자녀들의 삶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돕는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물론 서투르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혼은 스스로 탐험하고 심지어 실수도 하고 고쳐나가며 배우는 흥미진진한 미지의 여정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결혼 생활을 스스로 조직하고 지켜나가며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번째 이야기, 명의를 넘겨준 후 멀어진 아들 부부.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된 듯 했고 건강할 때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준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올해 62세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7년 전 아내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고 막내딸은 도시에서 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큰아들 부부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막 세상을 떠난 슬픔도 컸고 자식이라곤 둘뿐인데 지금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믿고 집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가 확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전에는 제가 슬퍼할까봐 아들 부부는 번갈아 가며 동네 친구들과 함께 노인 체조를 하러 가라고 권하거나 아니면 집 근처 찻집에 가서 장기를 두며 기분 전환을 하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돌아오면 아들 부부가 쌀국수나 따뜻한 포 같은 아침 식사를 미리 사다 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를 넘겨준 후로는 저는 완전히 냉대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사다 놓지 않고 저녁 식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부부가 저녁에 몰래 나가 외식을 해서 집에서 밥을 해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바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밥을 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마치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졸업 후 서울에서 오래 일하고 있으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약간의 금전과 별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식 모두 이 땅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 땅은 딸이 결혼할 때 혼수로 줄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고민이 됩니다. 아들 부부와 계속 함께 살다가는 혹시라도 제가 병이 나도 그들이 알지 못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건강할 때 제 집 명의를 넘겨준 것이 정말 후회됩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모아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딸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딸은 지금 자취하고 있어서 아직 집이 없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 더 잘 지내고 보살핌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딸이 결혼하면 그 근처에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일부 줄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홀짝 도박과 같습니다. 그러니 노년기에 마음 아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의 삶이 있으니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다가 쓰디쓴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막 밥그릇을 들고 닭고기 한 점을 집어 밥그릇에 넣으려는데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시어머니의 젓가락을 누르며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힘들게 하시는 일도 없으시면서 이런 건 드시지 마세요. 소화도 잘 안 되세요. 밥 반 공기에 간장 조금이면 충분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풀이 죽어 닭고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쓰디쓴 마음으로 쌀알을 돌 씹듯이 급히 삼키며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인 지훈이 밥그릇에 소고기 한 점을 덜어주며 시어머니에게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훈이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고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저한테는 많이 먹으라고 해요? 며느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녀석,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먹을 거야 말 거야.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니 눈이 촉촉한 것을 보고 할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이 닭고기 숨겨뒀다가 이따 엄마 출근하면 제가 할머니 드실 수 있게 줄게요. 네? 말을 마친 지훈이는 닭고기를 밥그릇에 다시 넣고 주방으로 달려가 부엌 한 구석에 숨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옷자락으로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막 집에 들어서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먼지가 눈에 들어갔을 뿐이란다. 며느리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 퇴근하라고 했잖아요. 일은 다 끝내고 왔어요? 이제야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다니 할 일이 산더미인데 당신은 맨날 느긋하네요. 어서 앉아서 빨리 먹어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회사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가할 틈이 있겠어요. 거래처 사람과 일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오늘 오후에 당신이 학교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바로 밥 먹으러 가세요. 제가 회사에 감사팀이 와서 손님을 접대해야 해서 좀 늦을 거예요. 지훈이는 오늘 아빠가 데리러 와서 기뻐서 제잘거렸습니다. 아들은 사랑스러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아빠랑 할머니랑 신나게 먹을 거 뭐 사갈까? 지훈이가 눈을 들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는 아들의 뺨에 뽀뽀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좀 늦을 거야. 아빠랑 지훈이랑 같이 먹자. 지훈이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와, 오늘 엄마 집에 없으니까 아빠가 할머니 드실 맛있는 음식 많이 사와야 해.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 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 하는데? 지훈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늙었으니까 음식 많이 먹으면 안 좋대. 몇 끼 밥 반 공기면 충분하다고 했어.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귀가 먹먹했고 속은 누가 소금을 뿌리는 듯 쓰라렸으며 피부는 수천 마리 개미에게 쏘이는 듯 했다. 그는 서둘러 아들을 태우고 음식을 사러 갔다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과 어머니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일에 몰두하느라 어머니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에게 분노와 후회가 교차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머니 곁으로 빨리 날아가 어린 시절처럼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었다. 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워 오늘날의 자신을 있게 해준 무심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의 눈은 뜨거워졌다. 문을 열고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는 부엌 난로를 잡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걷는 어머니를 보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깨를 안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웃으며 말했다. 아, 내 눈이 며칠 전부터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늙으면 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갈 텐데. 어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로 답했다. 네가 일 때문에 바쁜 걸 아는데 말하면 네가 걱정할까봐 일에 방해될까봐 그랬지. 그의 목구멍은 메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갈게요. 네? 그는 어머니를 안고 급히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의사는 말했다. 어머니께서 백내장이 심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래 두셨습니까? 내일 어르신을 모시고 오셔서 입원 수속을 밟으시면 저희가 급히 백내장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시력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 회복은 어렵고 60%만 돼도 다행일 겁니다. 어머니가 한 발 한 발 더듬거리며 걷는 모습, 멍한 표정을 보자 그는 얼어붙었다. 그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태준이도 크게 울었다. 그는 밤새도록 편지를 썼다. 편지를 다 쓰고는 기타를 들고 옥상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주변에 남편이 보이지 않자 투덜거렸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내가 화장대에 가보니 편지와 USB가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편지를 집어들고 펴보니 남편의 글씨체였다. 그녀는 비웃었다. 쳇, 요즘 시대에 무슨 편지야.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 메시지 보내면 끝인데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거야. 아니면 혹시 사랑을 다시 불태우고 싶은 건가? 하지만 여자의 호기심 많은 본성 때문에 그녀는 편지를 열어 읽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가 만나 사랑하고 부부가 된 날부터 나는 정말 만족스러웠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지.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더 행복한 건 네가 나에게 영리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아주었다는 거야. 나는 하느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사람이 꿈꾸는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준 너에게 감사해. 그래서 나는 너와 아들이 나의 어린 시절처럼 고생하거나 부족함 없이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나는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며 힘들게 일했어. 지금 우리 부부가 누구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래를 보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힘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
어머니는 나를 홀로 키우시느라 비바람과 땀방울, 눈물로 밥을 드셨지만 내가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항상 미소 지으셨어.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잊을 수 없어. 내가 8살 때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셨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바나나 잎에 쌓인 닭고기 한 조각을 꺼내주셨어. 어머니는 너 이거 먹고 기운내 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먹자고 했어. 어머니는 배를 쓰다듬으며 엄마는 너무 배불러.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많이 얻어먹었어. 이건 네 몫이니까 너 먹어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개걸스럽게 먹었고 남은 것은 뼈뿐이었어. 잠시 후 나는 뒤뜰에 나가보니 달밤에 겨우 그 정도였지. 이 이야기만 더 해줄게. 내가 10살 때 나는 심한 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 어머니는 한 푼도 없으셨어. 어머니는 마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뛰어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빌려줘도 갚을 길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어. 어머니는 나를 업고 울면서 병원으로 뛰어갔어. 맨발에 가시가 박혀 피가 흘러도 어머니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셨어.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바로 피를 파는 곳을 찾아 수혈을 하고 내 치료비를 내셨어. 내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나는 어머니가 피 부족으로 창백해지고 옷은 너덜너덜하며 발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인 것을 보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셨어. 너무 기뻐서 크게 우셨어. 그리고 나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 어른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만나 결혼했을 때 나는 너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정말 나는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니었어. 어머니는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사셨고 배불리 드시지 못하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어. 나는 정말 불효한 자식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남자야. 우리 아들 태준이도 어리지만 다 알고 다 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태준이도 내 성격을 닮을 거야, 여보. 어제 지우를 데리러 갔다가 어머니의 눈이 침침해진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께서 백내장을 너무 오래 방치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아내에게는 미처 연락할 틈도 없었죠. 부디 하늘이시여 어머니께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참,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타를 들고 옥상에 올라가 어머니께 드릴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 들려드리려고요. 제가 녹화해서 USB에 넣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괜찮은지 좀 봐줘요. 아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후회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죠. 이내 아내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정말 타고난 가수였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짐을 한 번만이라도 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 어머니는 저를 위해 짐을 짊어지셨으니 삼봉우리처럼 높은 어머니의 짐을 제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저를 위해 바다와 하늘만큼 넓은 짐을 짊어지셨으니 옛날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시며 짊어지셨던 짐, 이제 제가 그 자장가 속 사랑을 다시 짊어지겠습니다. 안개자욱한 인생길, 오직 저의 행복을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홀로 남겨질까 걱정하지 않도록 긴 세월의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쓰라린 날들의 흐름을 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마르신 어머니의 어깨를 제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늙으신 어머니는 마치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으니 혹여나 그 잎이 떨어지면 이 불효를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평생 다 짊어질 수 있을까요? 가슴에 다는 장미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넓은 하늘 아래 진정한 효심의 꽃만 하겠어요.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다시 짊어지게 해주세요. 뒷날 어머니를 짊어질 사람은 바로 저 자식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잠옷바람 그대로 아내는 지후의 손을 잡고 허둥지둥 거리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수술실 앞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에게 달려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해요. 너무 후회돼요. 이제부터 제가 여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실게요. 남편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했죠. 역시 내 사랑스러운 아내답지. 지루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럼 이제부터 할머니도 닭고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밀고 나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할머니의 시력은 100% 회복되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달려가 걱정스럽게 안아드렸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어머니를 슬프게 했어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놀라셨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흘겁보다니 매우 밝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의 걱정은 사라졌죠. 할머니는 한 가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만약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 때문에 아내와 싸우게 되고 결국 부부의 행복이 깨져 이혼하게 될까 봐요. 그럼 손주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비뚤어지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게 될까 봐요. 또 아들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삶에 지쳐 방탕해질까 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나 기쁘셨어요. 눈을 다시 보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가 있다는 사실에 기쁘셨던 거죠. 불만이 있다고 무조건 이혼으로 치달으면 온 가정이 풍비박산 나버리니까요. 서로 참고 앉아 문제를 풀어가려 노력해야 비로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잘못을 용서하고 다 잊어줄게.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로 온 가족이 늘 밝게 웃었단다. 남편은 어깨를 내어 어머니를 병실 침대까지 업어들이며 흥얼거렸어요.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다시 짊어지게 해주세요. 뒷날 어머니를 짊어질 사람은 바로 저 자식입니다. 지후가 손뼉을 치며 아빠 노래 정말 최고예요 하고 외쳤어요. 지후는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죠.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업어드리는 모습 정말 멋져요.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처럼 늙으면 제가 아빠처럼 엄마 아빠를 업어줄게요. 네?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좋아요, 할머니. 지후의 순진한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순간 깜짝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내는 목소리를 낮추어 중얼거렸어요.